192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은 끝없이 오르기만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덕분에 말이죠.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투기를 위한 돈을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었고, 증권사들은 매수 금액의 10%만 지불하며 나머지는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금주령으로 인해 사라진 바자리에는 증권사 지점들이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은 주식 투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주식시장에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대출이 막히자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파산했으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에는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1929년 주식시장의 급등과 폭락, 대공황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도박으로 취급받았고, 소수의 부자들만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공장에 투자할 자본이 필요했던 기업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몰려들었고, 주식 투자도 대중화됩니다. 덕분에 금융기업들의 자산은 매우 빠르게 늘어났지만 관리나 규제는 사실상 없었고, 1907년 뱅크런이 터지며 월스트리트에 공황이 찾아옵니다. 지수는 50% 폭락했고, 수많은 회사가 파산했으며 실업자 수는 400만 명에 달했죠. 무너지는 월가를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JP 모건 앤드 컴퍼니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 1907년 11월 2일 모건은 금융계의 거물들을 본인의 집에 불러 은행들끼리 알아서 살릴 은행과 포기할 은행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선택된 은행에 모건은 자금을 지원했고, 그 덕분에 미국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금융 권력의 중심이 된 JP 모건에는 수많은 인재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토마스 라몬트도 있었습니다. 뱅커스 트러스트에서 일하던 그는 1910년 모건에게 직접 스카웃되었고, 모건의 아들인 잭 모건이 회사를 이어받았을 때 사실상 은행을 운영하는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1929년 2월, 라몬트와 모건의 파트너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막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지주회사. 1920년대 중반, 주식시장의 화랑이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길 원했고, 월스트리트에는 투자 신탁 열풍이 불었습니다. 투자 신탁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모아 여러 주식과 채권을 사고 우선주와 부채를 통한 막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탁을 만들어 기존 신탁의 주식을 사들이며 레버리지를 키웠죠. 매일 오르기만 하는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신탁의 주가는 2배, 3배로 뛰었고,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은 단연 RCA였습니다. 라디오를 만들던 이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1921년 1.5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1928년 85.5달러까지 급등합니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것은 라디오 기술이 아닌 RCA 주식 그 자체였고, 경제지들은 RCA 주가가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예측했죠. 실제로 1929년 3월 16일 주가는 109.25달러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연일 갱신되는 주가 지수의 신고가 행진은 일부 인기 종목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죠. 1920년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농장과 시골을 떠나 고임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1919년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신용거래는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됩니다. 빚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았고, 흥청망청 소비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내내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수익을 공짜처럼 느끼기 시작했죠. 주식은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고, 빚을 내지 않는 것은 죄악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셔널시티, 그리고 찰스 미첼이 있었습니다. 1916년 당시 미국 최대 은행이던 내셔널시티 은행의 증권자회사인 내셔널시티 컴퍼니에 스카웃된 미첼은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소비자들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했죠. 내셔널시티 컴퍼니는 고객들이 신용 매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사람들은 주식 가격에 10%의 보증금만 내고도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1921년 내셔널시티 은행장으로 승진한 미첼은 은행과 자회사인 증권사까지 모두 장악했고, 소액 예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장해 그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죠. 1929년 2월, 투기 거품을 잠재우기 위해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주식 투기 지원 대출, 특히 주식의 신용 매수를 억제하라고 권고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였던 미첼은 이 지침에 격분합니다. 자동차, 냉장고, 라디오를 신용으로 사는 것은 되고 주식은 왜 안 되나? 뉴욕 연방준비은행 회의에 참석한 미첼은 금리 인상에 반대했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할인율을 6%로 올려야 한다는데 합의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번집니다. 은행들은 주식 매수자들에게 대출을 차단했고 콜금리는 20%까지 치솟았으며 모두가 걱정하던 대폭락이 다가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우지수는 반등했고 사람들은 다시 투기에 올라탑니다.
연준이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 및 신용을 억제하자 다우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포착한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제시 리본모어. 공매도를 즐겨하던 그는 지난 5년간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오르면서 손해를 봤지만 3월 25일 월요일 아침 투자자들의 광기가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주식시장이 폭락 직전이라고 확신합니다. 20여 명의 트레이더들을 본인의 집무실로 부른 그는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지시했고 자신의 직감에 전 재산을 겁니다. 본인의 자산 700만 달러를 가지고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1억 5천만 달러어치 공매도를 한 것이죠. 다음 날인 3월 26일 화요일 연준 이사회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논의했고 시장에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자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현금을 더 내지 않으면 계좌를 강제 청산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콜금리는 또다시 20%까지 올랐고 매도 폭탄으로 대부분의 주도주는 연중 최저치까지 폭락합니다. 연준 이사회의 정책으로는 월스트리트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미첼은 시장이 붕괴하는 걸 막으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찾아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내셔널시티은행이 공격적으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라 선언했고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1907년 모건이 그랬듯 이번에는 미첼 혼자 힘으로 시장을 살린 것입니다. 한편 리본모어는 1시간 만에 모든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28시간 만에 800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거두었죠. 뉴욕에서 미첼이 영웅으로 불리며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워싱턴의 연준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경로가 이어졌습니다. 미첼이 또다시 투기 열풍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행보를 주시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은행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 글래스는 투기 열풍을 조장한 미첼을 결코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인 카터 글래스는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은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한 그는 주식시장을 또다시 투기판으로 만든 미첼에게 분노합니다. 반면 미첼을 응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쉐보레를 설립한 윌리엄 듀란트는 연방준비제도가 투기를 억제하는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이들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확신했죠. 듀란트는 거금을 주고 15분간의 방송시간을 구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연준의 무분별한 처신으로 공황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투기 억제 노력이 미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찰스 미첼의 결단 덕분에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연설은 신문 일면에 보도되었고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그의 발언이 본인들을 향한 도발이라 여깁니다. 한편 미첼의 내셔널시티은행 덕분에 시장에는 돈이 넘쳤고 1929년 6월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연준에서도 아무런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자 월스트리트는 환희에 차기 시작했고 금주법으로 문을 닫은 호텔의 바 자리에는 증권사가 들어서 사람들은 술 대신 주식 투기에 중독됩니다. 1929년 9월 시장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어느 날 경제학자인 로저 뱁스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머지않아 대폭락이 올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른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의 말이 월스트리트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시장은 3% 급락했고 하룻밤 사이에 그는 유명인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철강 생산량과 철도 화물 운송량은 여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었고 6월 최고점을 찍었던 월간 산업생산지수는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이와 별개로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죠. 투기꾼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한 해에만 85억 달러나 은행에서 증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인 예일대학교 교수 어빙 피셔는 뱁슨의 경고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현재 주가는 결코 과열된 것이 아니며 월스트리트의 폭락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찰스 미첼 역시 미디어 앞에 나와 주식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람들을 달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 내셔널시티은행과 콘익스체인지은행은 합병 계약을 맺었고 합병이 성사된다면 내셔널시티은행은 미국 최대 은행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셔널시티는 주당 489달러, 콘익스체인지는 375달러. 만일 내셔널시티 주가가 45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차익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기에 미첼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죠. 한편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금 제시 리버모어는 수백만 달러를 벌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뱁슨의 발언 후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로 100만 달러를 번 그는 이번에는 훨씬 큰 붕괴가 올 것이라 예상했고 본인의 트레이더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1929년 10월 토마스 라몬트의 후계자이자 JP모건의 파트너인 러셀 래핑웰은 라몬트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강세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대신 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평가를 좋아하지 않았던 라몬트는 이를 무시하고 후보 대통령에게 정반대의 보고서를 보냅니다.
최근 시장의 투기 행태를 두고 떠도는 소문에는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저축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온다면 그들은 위대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어빙 피처 교수가 연단에 올라 말합니다.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온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의 실제 가치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상승은 신용대출을 위해 세워진 모래성이었고 투기꾼들이 소수의 인기 종목을 사고 팔며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였죠. 10월 19일 토요일 시장이 급락하며 323.87로 마감합니다. 증권사들은 증거금 요건을 10%에서 50%로 인상했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해 반대 매매로 주식이 청산되었죠.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고의 투기꾼 리본 모어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시장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주가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어빙 같은 대학 교수가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가 주식에 대해서 뭐를 알겠습니까? 10월 23일 수요일 개장 1시간 만에 공포가 주식시장을 강타합니다. 주요 우량주가 순식간에 20에서 30% 하락했고 마감 1시간 전부터는 광란의 매도가 이어지며 다우지수는 7% 하락한 305.85로 마감합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했죠. 하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어빙 피처 교수는 또다시 강세론을 펼칩니다. 이번 하락은 소폭의 조정에 그칠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장기 상승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모입니다. 거래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전국에서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증거금을 내지 못한 고객들의 계좌가 강제 청산되며 추가 매도가 이어집니다. 매수 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시세표가 실제 거래보다 1시간이나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의 사무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라몬트는 1907년 존 피어폰트 모건이 공황에서 모두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물려받았음을 직감합니다. 거물급 은행가들을 모건은행 본사에 불러 모은 그는 은행들과 몇몇 가문의 돈을 합쳐 2억 5천만 달러를 모아 우량주를 집중 매수해서 하락을 방어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행가들이 공동기금을 조성했다는 소문이 퍼지던 오후 1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 부의사장이자 JP모건 전담 브로커인 리처드 휘트니가 나타납니다. US 스틸의 마지막 매수 호가가 얼마였죠? 195달러입니다. 휘트니가 외칩니다. 205달러에 만주 매수. 객장에는 순식간에 환호가 터져나왔고 모두가 휘트니를 바라봅니다. 미소를 지은 그는 몇 분 만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주식을 매수했고 덕분에 폭락이 멈춥니다. 휘트니는 월스트리트의 백기사로 불리며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5일 후보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생산과 분배 체계는 매우 건전하며 번영의 토대 또한 탄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게 사람들이 신용미수로 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폭락 이후 수많은 개인회사와 기업의 파산이 뒤따를 것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아침 개장벨이 울리자 광기 어린 매도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닉스체인지 은행과의 합병을 위해서는 내셔널시티 주가 450달러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미첼은 트레이딩 본부장을 불러 가격을 떠받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 은행의 CEO들은 이번에도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처참히 무너지는 시장을 보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고 다우지수는 13% 폭락으로 마감합니다. 트레이딩 본부장을 찾은 미첼은 내셔널시티의 주가 상황을 물었고 재앙에 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쓴 비용은 총 3,200만 달러. 내셔널시티 은행에는 이 정도 돈을 결제할 만한 여유가 없었죠. 개인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은행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JP모건의 라몬트를 만나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셔널시티 은행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은행이 무너진다면 모건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에 라몬트는 약 1,00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합니다. 다음 날인 29일에도 모든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고 은행들이 모은 2억 4천만 달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파산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잃은 여러 기업의 대표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제시 리본모어는 깜짝 놀랍니다. 집에 있던 수많은 그림과 골동품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아이들과 와이프도 자취를 감췄죠. 시장 폭락 소식을 들은 와이프가 본인들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귀중품을 챙긴 채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시 리본모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내 투자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그는 공매도로 1억 달러를 넘게 벌었던 것입니다. 1929년 11월까지 다우지수는 계속 하락해 209.74까지 밀렸지만 후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국가경제활동은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며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무부 장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뱅크런이 발생할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규모로 사들인 내셔널시티은행 주식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미첼은 이 주식을 매도해 일반 소득과 상쇄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는 세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은행의 회장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그때 그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와이프에게 주식을 매도하면 어떨까? 세금 목적상 손실을 확보하면서도 매각 사실은 대중에게 비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라 생각한 그는 와이프에게 총 38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계약합니다. 1929년이 지나 1930년, 1931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반토막이 났으며 빚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모두 파산해버리자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실업자는 3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국 공장 노동자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길거리에는 판자촌이 길게 늘어섰으며 무료 급식소 앞에는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던 대출시장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13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인출하여 유럽으로 빼돌리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락했고 더 이상 은행을 믿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계좌에서 돈을 빼내 매트리스 속에 숨겨버립니다.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뉴욕의 은행장들은 5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이것마저 파산해버리자 미국의 모든 자본가들은 같은 결론을 냅니다.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본을 보존하고 몸을 사려야 할 때이다. 시장을 붕괴시킨 투기광란의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카터 글래스 의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지목합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인상해 투기를 억제하려 할 때마다 내셔널시티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며 방해했던 찰스 미첼. 1931년 2월 대폭락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상원 소위원회에서 미첼은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되었고 글래스는 그를 폭락의 주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이후로도 수년간 청문회가 이어졌고 주식 붕괴를 막고자 내셔널시티 주식을 매수했다고 변명하는 과정에서 미첼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식을 매수한 후 와이프에게 매각한 것은 세금 목적 때문이었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는 탈세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한편 글래스는 미첼을 몰아세우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 스티걸 하원 의원과 글래스 스티걸 법을 공동 발의했고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모든 은행은 2년 안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중 하나를 택해 별개의 회사로 분리해야 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고객에게 예금을 받은 후 주식에 투자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죠. 청문회에서 미첼의 모습을 지켜본 뉴욕주 검찰총장은 내셔널시티 은행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신문 사설들은 미첼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1933년 3월 22일 오후 9시 연방보안관들이 탈세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들고 미첼의 집에 찾아옵니다. 몇 달에 걸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1933년 6월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찰스 미첼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민사소송이 뒤따랐고 20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모건은행에 약 6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던 그의 자산은 5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저택까지 강제 매각되며 사실상 파산합니다. 하지만 1935년 미첼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은행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며 다시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위험한 주식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글래스 스티글법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로비와 규제 완화의 바람을 타고 빌 클린턴 정부인 1999년 금융회사의 겸업이 다시 허용되며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법이 폐지되자 금융회사들은 또다시 과도한 레버리지와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